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코스트코가 한국에 한 1990년에 진출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플라이스 클럽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스트코가 플라이스 인수하면서 여기 특징은 이제 멤버십 홀세일 클럽이고요. 여러분들 뭐 한국의 시장 규모도 한 3조 넘었고 전 세계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유통기업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쿠팡하고 상관없이 경쟁기업에서 살아남는 게 지금 코스트코하고 지금 다이소거든요. 이 두 기업의 장점은 뭐냐면은 고정적으로 회원들 지향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쇼핑할 때 보면 점포에 대한 어떤 오프라인 매장의 객단가가 높고 한 번에 점포의 매출이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나라의 양재동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이 전 세계 매장 중에서 1위, 몇 년 전까지도 1위 매장이었거든요. 한 연간 매출이 한 7천억 정도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세종시가 인구가 한 31만 명, 2만 명 하는데 세종시에 이제 코스트코가 1위로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다 경쟁 시대에 그래도 코스트코, 다이소 이 기업들은 그래도 회원 수도 많지만은 고정 고객이 많고 충성 고객이 회전율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아, 택배기사 TV님 의견 주셨네요. 저도 택배기사인 TV님 잘 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채워줄 만한 먹거리, 볼거리, 누릴거리가 있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품을 뭐 가격만 싸다고 지금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업체가 10원 전쟁하던 시대에 지나갔기 때문에 네. 정말 강력한 뭔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트리거가 있지 않으면은 성장할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분기에 저는 쿠팡이 20% 올라갔을 때 그게 깜짝 놀랐던 거예요. 네. 도저히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1분기에 4% 신장했거든요. 4% 신장했고 쿠팡을 제외한 이 말은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체들은 제로 아니면 역신장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 보면은 이베이와 마찬가지로 이베이 코리아가 뭐 똑같이 습닷컴하고 붙어가지고 뭔가 실어져 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한 40% 드롭됐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 5%가 또 추가적으로 떨어졌고요. 올해 1분기에도. 그 정도로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체들이 지금 드롭되고 있다는 거는 바로 제로섬 게임에서 이게 플러스섬 게임은 못 간다는 거죠. 쿠팡이 갖고 있는 그런 물류 인프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1000만 개의 상품을 한 번에 합배송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떤 회사도 못 가져가고 있고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택배 회사가 못 가져가고 있는 새벽 배송, 주말 배송 이게 다 가능한 게 쿠팡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쿠팡이 후발 주자들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허들이 될 것도 같아요. 뭐 쿠팡이 물류 투자비가 지금 한 7조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7조였지 네. 지금 다시 어떤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면은 최소한 15조에서 20조 땅값도 상승하고 중요한 건 땅이 없어요. 또 쿠팡이 선점을 해버린 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 거점을 다 확보해놨죠. 그렇죠. 그렇게 네. 따진다면은 이제 앞으로 쿠팡을 따라가는 온오프라인 업체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사실 좀 약간 좀 의문시될 정도로 쿠팡이 네. 지금 선점 효과가 너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낙시왕님이 그리고 마 교수님 우리가 그 전에 쿠팡도 부정적인 요인 있다고 방송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질문 주셨네요. 쿠팡에 대해서 이게 항상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요인은 없나요? 잠재 리스크 요인. 물론 있죠. 네. 제가 쿠팡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한 70% 했다면은 분명히 부정적인 얘기도 30% 정도는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응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쿠팡이 작년에 특히 작년 3분기에 갑자기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됐을 때 그때 진짜 깜짝 놀랐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그때 마진율이 원래 이커머스 기업들 마진이 18%거든요, 평균적으로. 그거는 뭐 쿠팡뿐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들어가 보시면은 뭐 지마켓이 됐던 뭐 11번가가 됐던 그러니까 그 직매입 상품을 팔거나 그런 회사를 보면 스타컴이나 뭐 그런 데 보면은 한 18% 정도가 평균 마진으로 나오는 그런 게 일반적인 마진인데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갑자기 18% 마진 나오던 게 25%까지 한 두세 달 만에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인데 아마 그때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셀러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품 마진이 올라갔죠. 납품가 자체가 낮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도 된 것도 있고 또 프로모션 비용도 그동안에는 쿠팡이 부담하는 것들을 업체가 부담이 되는 것도 많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만큼 트래픽이 많은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떠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 극단적인 경우에 가면은 어느 순간에는 업체들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체도 쿠팡에서 연간 40억을 팔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쿠팡을 나고 있어요, 지금. 쿠팡에서 연간 40억을 파는 것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5억, 20억 파는 게 마진이 2배 이상 좋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지금은 쿠팡이 마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제일 민감한 게 지금 수십만 명의 셀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뭐 허들을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은 정말 많은 셀러들은 좋은 상품을 가지고도 쿠팡에서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일단 그건 것 같아요.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뭐 최근 물류자동화에 대한 너무나 큰 무슨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일단은 상생이라는 로켓크로스 자체가 상생 아닙니까? 동반 성장하다는 의미로 지은 건데 이번에 로켓크로스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혜택을 주면서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은 이제는 플레이어가 아니지 이제 뭐 플랫폼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플레이어고 그것도 1등 유통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또 사회적인 책임감도 분명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지금 쿠팡과 관련된 셀러들도 규모가 지금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CJ 제일제당 또 LG생활건강도 쿠팡과 이제 뭐 거래 관계에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이제 결별하고 지금 네이버하고 손잡고 있고요. 이 상황은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제조라든가 유통기업이라든가 어떤 콜라보레이션 관계냐 대리 컨플리트 관계냐가 참 중요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쿠팡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도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방송할 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MD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냥 업체들 얘기를 해가지고 행사 마진을 조금 더 받는다거나 아니면 원가를 조금 낮춘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프로모션 중에서도 성장장려금이라든지 판촉비라든지 그 많은 것들을 부과하면은 따라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한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은 한 부류는 이제 드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따라오는데 신상품이 들어온다거나 리뉴얼을 하면서 그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판매량 자체가 떨어지는 주요한 요인이 됐었고 특히 가장 민감했던 게 PB였었거든요. P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팡도 PB를 확대하면서 많은 이익을 올리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긴 됐었어요. 뭐 물론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쿠팡의 PB가 막 원수처럼 보일 거예요. 어제까지 정말 진짜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팔던 상품인데 갑자기 쿠팡이 뭐 코메시라고 뭐 그런 생활용품 쪽으로 PB도 만들기도 하고 식품 쪽으로는 공급 만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PB 브랜드에서 뭐 수백 개 막 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 모델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업계 그 품목 안에 있는 셀러들의 상품들의 판매량은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뭐 그 상품 외에 또 다른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쿠팡도 마찬가지로 PB를 개발하면서 평균 마진이 최소한도 한 40에서 60%까지 가거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30, 40%, 뭐 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어갈 정도로 높은 마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내셔널 브랜드라든지 셀러 상품보다는 가격을 더 저렴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조업의 매력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어느 순간에 PB의 가격을 살짝 올려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객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 유통업체들이 PB 가격을 조금씩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단기간에는 마진에 도움도 되고 매출도 올라갔었어요. 왜냐하면은 고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사니까 객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는 정확하게 고객들이 아시더라고요. 아, 이 상품이 가격이 왜 이러지? 즉, 뭐 만약에 무슨 뭐 PB 상품을 MB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롯데의 PB다. 그럼 롯데 PB를 이마트 PB랑 비교하고 홈플러스 PB랑 비교하고 GS PB랑 비교하고 어차피 PB라는 게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PB끼리 비교해보면 가격이 뻔히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PB라고 그래가지고 쿠팡 전용 브랜드라고 해서 거기서 가격을 다 측정한다. 그래서 거기서 마진을 높이겠다. 단기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에는 그게 또 독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잘 한 번씩 뭐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가격 정책도 하고 셀러와의 상생도 끌어가시면은 저는 쿠팡이 조금 더 견고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